총장 직선제와 대학 민주주의 수호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고현철 부산대 교수를 기리는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교수단체가 직접 거리로 나와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오늘 오후에 서울 독립문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폐지를 주장하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반교육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잠시 후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엔 막장의 끝판왕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총장 직선제와 대학 민주주의 수호를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고현철 부산대 교수를 기리는 행사가 오늘 오후에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대학 교수와 학생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는데 교수들이 뜻을 모아 거리에서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지인 PD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입니다. 네, 행사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고현철 교수 추모 및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 교수대회는 조금 전 새정치연합, 새누리당,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한 뒤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고현철 교수 추모와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총 참여 인원을 1000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오후 2시경 여의도 산업은행광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대학 민주화를 촉구하며 투신한 고 고현철 부산대 교수를 추모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대학을 사랑하셨고 민족을 사랑하셨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믿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고현철 교수님, 당신의 거룩한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까이에는 대학 총장의 직선제를 쟁취할 것이며 대학의 민주주의를 이루어낼 것이며 사회 민주화도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부산대 동료 교수인 무용학과 박은하 교수는 진훈무로 고인의 넋을 달랬습니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교육부 규탄대회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는 한국 비정규 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이 삭발식을 거행하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네, 교수들이 뜻을 모아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간 교수단체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사례는 여럿 있었는데요. 직접 거리로 나와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교육부의 압박과 횡포를 규탄하면서 투신한 고현철 교수의 죽음이 대학 자율성 회복과 관련해 교수들의 경각심을 촉구한 계기가 됐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계기는 지난 2012년 교육부 방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국립대가 총장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 김기석 부산대 총장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나섰고 교수회 소속 30여 명의 교수들이 210일 동안 총장실 부속 접견실 점거 농성에 나섰습니다. 결국 김기석 부산대 총장이 직선제 복귀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총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 말을 바꿔오던 김기석 총장이 결국 총장 후보자 간선제를 최종 확정한 겁니다. 부산대 교수들은 이에 맞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고 고현철 교수는 본관 국기계양대 위에 올라 투신했습니다. 네, 당시 고인이 남긴 유서의 내용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서는 동료 교수와 학생들에게 대학 민주화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가 됐습니다. 고인의 유서 내용 중 일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 고현철 교수는 자신의 유서를 통해서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대학에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 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사건부터 무뎌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개탄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지금의 상황은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을 마다치 않은 지난날 민주화 투쟁의 방식이 충격요법으로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야 무뎌져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각성되고 진정한 대학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가 굳건해질 것이라면서 자신이 투신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국 교수비상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서 그간 교수라는 안정된 신분에 안주해 왔다면서 대학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책동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교육부 규탄 집회에서는 전국 국립대, 사립대 교수연합회 대표들과 민교협, 사국본 등 대학 민주화를 위한 교수단체 대표들, 그리고 정의당 정진호 의원이 규탄 발언에 동참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도 학생 신분으로서는 유일하게 발언자로 참석해서 대학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부산대학교 2만 학생들, 2만 교원님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으로서 교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셨을 생각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한 감정들이 솟아오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은 부채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학생들이 해야만 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10월 2일 날에 전국의 국립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전국 국공립대 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에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나서서 함께 한다는 것을 교육부에 보여줄 것입니다. 네, 오늘 교수대회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궁금한데요. 네, 전국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선제 폐지를 포함해서 5가지 요구를 항의서한에 담았습니다. 전국 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항의서한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폐기, 두 번째로는 국립대 총장 선출 관련 민주주의 보장, 세 번째로는 대학 평가제도 및 구조개혁법 폐기,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 강사법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교수들은 가칭 학문과 자유,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 대학교 교수협의회를 출범해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뉴스 노지민입니다.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오늘 오후에 서울 독립문부터 정부의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폐지를 주장하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교사 정원 축소와 소규모 학교 통폐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반교육적 정책이라는 건데 박다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예비교사들이 오늘 하루 수업을 빠지고 동맹휴업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교사 정원을 축소하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동맹휴업에 나선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 교대생들은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서울역까지 행진하며 정부의 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OECD 수준 교육 여건을 위해 교사 수급 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OECD 상위 수준, 교육부의 발표는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인 201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2명, 학급당 학생 수는 3.9명 부족합니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평균 수준을 맞추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재 교원 정원을 유지할 때 2039년이 되어서야 평균 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됩니다. 즉, 교원 증원은 축소가 아니라 당장 확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역시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어 재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들 중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누리과정 등의 교육 서비스를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 공약을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계획 중엔 인센티브를 지급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관계자들은 지방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지방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지역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 안대로라면 60명 미만 소규모 학교 다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몇 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1750개 교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초등학교는 강원도만 50.9%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 학교 건너서 한 학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부 재정 효율화 방안대로 하면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반드시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없는데 어느 학부모가 학교가 없는 곳에 이주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집회에 참가한 교대생들은 교육을 효율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교육은 무조건 경제 원리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작은 힘이지만 모인 만큼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최적비용, 한규엽,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들은 100일 전에 서울 한복판 인권위원회 건물 위에 올랐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 계절이 바뀔 동안 75m의 고공에서 지내온 이들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로 100일을 맞은 고공농성의 현장에 나가 있는 성지훈 기자 연결해 이들의 사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지훈 기자. 네, 먼저 최정명, 한규엽 씨가 75m의 하늘 위로 오르게 된 이유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최정명, 한규엽 씨는 100일 전인 6월 11일 75m 높이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위로 올랐습니다. 이들이 몸을 지탱할 곳 하나 없는 하늘 위로 오르며 주장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기아자동차 공장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기아자동차는 이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부를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 사내하청분회는 이에 반발했고 최정명, 한규엽 씨는 고공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투쟁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까지 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가을이 오기 전에 정리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근데 100일을 넘기게 되네요. 현대기아차 재벌이 호락호락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올라올 때 이미 마음을 굳게 먹고 올라왔고요. 저희들은 좌우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의지를 굽힐 수는 없습니다. 네, 계절이 바뀔 만큼 오랜 시간 고공농성을 이어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이들이 올라있는 광고판의 소유주인 광고회사가 이들에게 식사와 식수의 반입을 차단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3일간 식사와 식수 반입이 중단됐습니다. 최정명, 한규엽 씨의 가족들은 한여름 뙤약볕에 달궈진 철판 위에 오른 사람들에게 식수라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옥상 출입문을 봉쇄한 쇠사슬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광고회사 측은 이들에게 6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에는 이들이 내건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와 식수를 반입을 차단했을 때 쇠사슬 걸어놓고 옆에 같이 있는 한규엽 동지나 저나 이제 식구들이 집사람이 와서 물이라도 올려줘야 된다고 왔는데 그 집사람 앞에 대놓고 죽어서 내려오라고 얘기하고 한규엽 동지 처는 막 여기 광고회사 사장이 밀쳐서 막 넘어뜨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참을 수 있는데 식구들한테까지 그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 분노스럽더라고요. 네, 힘겨운 고공농성을 이어간 만큼 사측의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농성을 계기로 기아자동차 지부와 화성지회, 사측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 단체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교섭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부와 지회는 사측이 법원의 판결대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고공농성을 먼저 해제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최정명 한기업씨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네, 최정명 한기업씨뿐 아니라 완성차 업계의 불법 파견 문제는 노동계의 오래된 난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으로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얼마 전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에는 파견 업종 확대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현재 파견이 불가능한 전문 직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인데 결국 제조업 분야로까지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완성차 공장 모든 라인에서의 파견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내용을 고공에서 전해드는 최정명 씨는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불법 파견을 중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지금 여기 싸우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에 용접, 도장 이런 것까지 오히려 파견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리고 네, 오늘 고공농성 100일을 맞아서 집회와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고공농성에 연대하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오늘 오후 4시부터는 한남동 소재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자택 앞에서 금속노조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7시부터는 이곳 인권위 농성장 앞에서 고공농성 100일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문화제 참석자들은 정몽구 회장의 불법 행위를 성토하고 최정명 한기업씨가 하루속히 내려올 수 있도록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일 희망버스에서도 정몽구 회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정몽구 구속버스라는 이름을 달고 출발한 버스에는 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탑승해 기아자동차의 불법 파견 문제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한마디로 막장의 끝판왕입니다. 어디를 두고 한 말일까요?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예술에 대한 사전 검열은 물론 인사 전횡, 보여주기식 정책, 심지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수천억의 예산을 쏟아부어 건물만 덩그러니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잘 계셨고요.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이야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말이 많던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국정감사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태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여준 정말 상식 이하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우선 예술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직접 선정된 당사자를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당사자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예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전체 지원해 주기로 했던 인원을 줄이는 의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임의로 심사위원들의 손이 아니라 이사회들 임의로 사람을 잘라냅니다. 네. 이러고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심사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평일에 만들어 놓고 평일에
퇴근 시간이 정시 퇴근이 돼야지 이걸 즐길 수가 있는데 정시 퇴근을 협조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기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에 문을 빨리 닫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분 개관한 아시아 문화 전당 같은 경우는 장관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갖다가 막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구상을 기억하는 책임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계 그 영역에서 다 자기 멋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죠. 그런 가운데 예산은 8천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문화재청에서는 또 전체 그 직원들 중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네. 5 기관 중에 하나로 문화재청이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1,500억이나 들인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들을 부실하게 관리해서 훼손된다거나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언론에서 주목을 하지 않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가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런 가운데 예술계 인사에 대한 뭔가 정치 보복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요. 지금 계속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던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정환 의원이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죠. 박근영 연출가의 신작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원래 창작 산실이라고 하는 연극계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을 주고 가장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다가 나중에 심사위원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그거를 선정 대상 중에 박근영 연출자만 빼라. 말을 안 들으니까 심사위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심사위원을 따로 불러서 또다시 압박을 해서 위로부터 이런 얘기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걸 넌지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직접 연출가를 감사를 합니다. 네. 물론 뭐 그 감사는 이 사건과는 관여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만 빠진다면 나머지 7명을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당신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아예 지원이 올해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철회하게끔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박근영 연출가가 새로 낸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작품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2년 전에 개구리라고 하는 작품을 국립극단에서 올렸는데 그 작품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화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걸 이유로 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작품을 빼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김소연 연극평론가의 말을 빌리면 유신 때도 없었던 일이다. 그때는 법으로 정해놓고 눈앞에서 검열 대상인 작품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였는데 2년 전에 해서 이미 평론으로부터 평가도 다 맞춰주고 관객들한테 심판 다 받은 작품을 그때 그 작품을 썼으니까 이번에 빼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압력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또 이윤택 작가인데요. 이윤택 작가는 희곡 작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예 창작 지원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당 1,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100명에게 주는 그런 기금인데요. 여기에 선정이 됐어요. 희곡 분야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윤택 작가를 거론하면서 또 직원들이 빼라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사회에서 100명을 주는 그 프로젝트를 70명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선정된 102명, 그러니까 점수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102명이 선정이 됐는데 102명 중에서 32명을 그냥 이사회에서 알아서 뺍니다. 그중에 이윤택 작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윤택 작가는 그럼 왜 빠졌을까요? 의혹입니다만 문재인 후보의 지지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다면은 심사라고 하는 게 완전히 무력화된 거랑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여러 분야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체부나 지금 문화예술위원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요. 김정덕 장관이 이미 이 사람들이 여러 차례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에서는 또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이윤택 작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억 원이나 지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작가한테 너무 쏠리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위증으로 지금 밝혀졌거든요. 실제로 이윤택 작가는 2년 동안에 7,6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15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윤택 작가가 연출을 한 작품, 그 작품은 누가 기획을 했을까요?
공공극장에서 다 기획한 겁니다. 국립국악원, 뭐 명동극장, 예술극장 이런 데서 기획한 작품을 금액 전체 총 지원액을 다 합해서 15억을 얘기하면서 한 작가를 그냥 매도한 거죠. 이런 해명들을 해서 그 해명을 또 그 지적을 했더니 관례상 그렇게 불러왔다. 그런 관례 없습니다. 저는 문화계에서 20년 동안 일을 해왔지만 한 번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 전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갖고 어떤 작가의 전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원래 문화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신진예술가들 중심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이게 세금이니까 그 취지에 맞는데 왜 자꾸 명망가들이 받아가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명망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작품한테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해명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번 해명이 얼마나 비관례적이고 정상적이지 못한 그리고 심지어는 위증에 가까운 해명인지를 알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그 문화예술위원장이 나와서 해명을 하면서 특정 작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은미 작가, 네. 뭐 김기종 씨 같은 경우 7년 동안 지원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마땅히 세금을 통해서 지원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을 문화예술위원회 수장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떤 생각인지 참 직접 듣고 싶은데, 네. 문화가 있는 날 이런 지금 사업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엉망진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화가 있는 날은 그 박근혜의 3대 국정 기조 중에 하나인 네. 문화 융성을 내세우고 진행되고 있는 핵심 공약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문화가 있는 날 직접 자기가 공연장에 찾아간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면서 몸소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47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동참하고 있다는 47개도요, 40개 기업은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네. 근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정시 퇴근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정시 퇴근을 6시에 제대로 퇴근하지 못하면 뭐 공연이 7시 반, 8시에 진행이 되고 전시회 같은 경우는 문 8시, 9시에 닫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러 가겠습니까? 정시 퇴근 안 시키면.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보십시오. 뭐 현대미술관 이런 데는 그나마 좀 나은 게 네. 8시까지 그 입장을 시키고 9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전시회 1시간 만에 보고 나오란 얘기죠. 이 중에서 일부 기관들 같은 경우는요, 진주박물관, 김해박물관, 청주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에도 연장 개방을 한다면서 7시에 문 닫습니다. 7시에 문 닫으면 누가 거기 가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의 핵심은 금액을 깎아준다거나 또 공짜 티켓을 준다거나 하면서 그거를 뭐 뭔가 향수권을 갖다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공짜 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나 폭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환불도 홍보를 하지 않아서 어디서 할인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민간 연구소에서 용역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문화가 있는 날은 그야말로 전시성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뿐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을 진흥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제가 집결되어 있는 사업이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이라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오죽했으면 문화판에서 세월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일단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아시아 문화 발전 기지로서 광주를 선택하고 광주의 도청을 그것도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이제 5.18의 어떤 그 슬픈 역사만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가 아시아 전체의 문화적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엄청난 그 문화 그야말로 컴플렉스를 짓는 그런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때 당시에도요,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컴플렉스를 짓는 거 좋다. 건물을 짓는 거 좋지만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계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정말 인재들이 모여서 그 아시아 문화예술 전당에 대한 그 중장기 계획을 냈습니다. 거의 책 한 권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겠습니까? 중간에 1차적으로는요, 이 부분은 이제 참여정부의 몫이 좀 있습니다. 참여정부 안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었죠. 그 권력 다툼에 밀려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문화 전당이 원래 애초에
애초에는 사실은 여기는 아카이브면서 공연장이면서 동시에 연구하는 곳이고 실제로 그간에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창조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창조하고 연구하는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그야말로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네. 컨텐츠가 없는 사람들이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비전문가가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입맛대로 자기 사람들을 심어넣기 위해서 다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솎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박근혜 정부에 와가지고 김종동 문화체육부 장관이 들어간다면 더 많이 바뀝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소송 중이기도 합니다. 그 인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초에 아시아 문화 전당의 그 취지와 정체성을 기억하는 사람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콘텐츠를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나마 홍대를 중심으로 봄 페스티벌을 갖다 진행하던 다원 문화 전문가가 지금 여기에 프로그래머로 들어가면서 일단 지금 현재 개관에 필요한 공연들을 라인업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분은 다원 문화 예술 전문가예요. 대중성이 있는 작품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쪽의 안목은 뭐 다른 분들이 더 좋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일 먼저 내려놓고 있는 미션은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그러면 상업화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이 문제들의 근원에는 사실은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이 김종동 문화체육장관이 들어온 다음에 낙하산 인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그야말로 어떻게 말하면 그 공수부대 투입대들이 들어갔는데요. 네. 뭐 잠깐 그걸 언급을 잠깐만 해드리면 예를 들어 장관의 제자가 문화융성위원이 돼 있고요. 논문 지도 교수가 문화예술위원장이 돼 있습니다. 대학 후배는 영화진흥위원장, 아리랑TV 사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돼 있고요. 회사 후배들까지 챙겨서요. 뉴욕 한국문화원장 또 올해 초에 임명된 콘텐츠진흥원장 다 회사 후배들입니다. 심지어는 이 한국문화정보원장 같은 경우는 장관의 장남이 다니던 학교에 강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경력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인사 전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국립오페라단장 같은 경우는 미모의 오페라 가수를 국립오페라단장으로 앉혀놨다가 오페라계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네. 난데없이 성악가들이 시위를 나서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바뀌었는데 이제는 연극영화과 교수를 앉혀놨어요. 이런 인사 전횡들이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각 기관들이 제대로 움직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위에 눈치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심사위원한테 감히 심사위원들한테 특정한 사람 빼주십시오. 위에서 시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죠. 그 연극인들이 모여서 문체부를 규탄하는 뭔가 심야 토론을 벌였다고 하던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바로 이런 행동들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해명을 한다는 것이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 장관의 어떤 위치, 그리고 문화예술위원장의 거취,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단행동에 나서기 위해서 이런 회의를 해서 심야 토론들을 갖다 벌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일 공공기관, 문화 관련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한 전문가가 예술가 출신으로서 전문 공무원이 돼서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일하던 사람이 유명을 달리해서 내일 발인을 합니다. 이 친구가 병을 얻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낙하산들에 의해서 그 정권이나 사람이 바뀔 때마다 뒤집어지는 그런 정책과 그 안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현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소통 구조, 여기에 절망하다가 병을 얻었어요. 네. 그 사람의 그 발인을 갖다가 앞두고 있는데 이런 비극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좀 더 감시를 해야 되고요. 또 예술인들이 실제로 나서서 행동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